전체 논의로 이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남인 선생님 한번 좀 오늘 이런 논의 대해서 현상학자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코멘트 해주시죠. 우선 많이 배웠고요. 이제 새로운 분야를 막 개척해 나가시는 과정이니까 선생님들이 현상학적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보다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예. 이제 마지막 발표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은 예술의 정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고, 본질적인 정의도 있고, 본질적인 정의가 안 되니까 이제 제도적인 정의를 또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인 정의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본질적인 정의를 암암리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일 이제 그렇다면은 아까 김기봉 선생님 질문하신 것과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럼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이 차이가 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술가가 이것을 예술작품이라고 선언을 하니까 예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떤 본질적인 징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있다면 과연 그런데 이제 만일 제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걸 예술작품이라고 예술가들이 선언을 해서 그렇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 본질적인 어떤 속성이 좀 있어서 예술 아닌 다른 것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이제 과연 또 여기서 얘기하신 예술작품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 중에서 과연 그걸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배경에는 제가 암암리에 예술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정의를 가져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목광 선생님 질문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때 이제 하나 드는 질문은 한번 같이 좀 더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런 경우에 그 여자가 이제 여자가 진짜 여자인지 아니면 인공물인지 이제 구별을 못하니까 이제 관계 쪽으로 넘어가는데 만일 그것을 만든 사람 이제 인공물일 경우에 만든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든 사람의 경우는 결국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말하자면 인격체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모르고가 이제 중요한 차이를 낳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격체라고 이렇게 부르자 우리하고 유사한 데가 있으니까. 근데 그 경우에도 결국은 모르는 경우에도 결국 이걸 인격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간과 유비관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사소한 문제는 법인과 도덕인을 구별하면서 속성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거기에 법인은 속성이 더 적고 도덕인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근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거꾸로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 이 정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목광수 교수님도 답을 한번 해주시고 또 최병학 교수님께서도 관련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목 교수님 먼저. 예. 선생님 쉬시게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 관계를 이제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작자가 아닌 사람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무지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 혼동되니 내가 윤리적으로 대우해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만든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공학자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 왜 기계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내가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혼수 상태라는 이제 비유를 쓰더라고요. 알파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공학자들이 그거 뒤치다거리 했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이게 김기봉 선생님 말씀에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만든 사람은 이거는 기계덩어리야. 나는 얘한테 그 인정 개념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 관계가 이제 증가되면서 자기가 만들지 않은 존재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평이 넓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하지 않은 사람들만 내가 윤리적인 태도를 가져야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존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물윤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물 그냥 개 그냥 발로 걷어차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뭐 집에다가 개 들고 가려는 거 보면 뭐 동네 아주머니가 뭐 하는 짓이냐고 얘 욕도 하시고 막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가족으로 여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는 동물뿐만 아니라 남의 동물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태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자인지 제작자가 아닌지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기계 덩어리인지 기계가 아닌지 라는 것들이 초기에는 차이를 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면 이제 자기가 만들었어도 그것이 이제 만들었고 내가 프로그래밍 된 것들을 하지만 이게 좀 AI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자가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넣은 거는 10개의 단어밖에 넣질 않았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자기가 해서 11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작자인 저 입장에서 얘가 내가 안 가르쳐준 단어를 말을 하네? 이거 뭐지? 혹시 얘 나처럼 자의식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식이 조금씩 바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향도 중요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만들 때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만 인격적 존재를 하는데 이제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넓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AI 로봇에 대해서도 설령 프로그램 자체더라도 무언가 나랑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바뀔 수 있고 그게 저는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의 윤리로 가지만 어느 순간에 새로운 윤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거기서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김기봉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이제 문법이 서서히 확장되다가 새로운 문법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한 인공지능이나 특기점까지 갈까? 약간 이거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자들이랑 접하면 접할수록 공학자들은 그건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의적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윤리가 세계적으로 쭉 지금부터 약한 인공지능 단계부터 강한 인공지능까지 초지능까지 넘어가는 것까지도 로드맵을 짤 필요는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법적 인격에서는 이게 적고 이제 그 도덕적 인격은 넓은데 속성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윤리학자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제가 그 법적 인격 개념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법적 인격에 대해서 학문적인 논의는 독창적인 게 없고 철학적 논의에 기대고 있다. 뭐 이런 문헌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아마 이쪽은 실용적인 입장에서 그 법적인 규제를 할 때에 책임이라든지 손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들만 국한되지만 인간은 그 도덕적인 부분은 그러한 책임을 묻지 않아도 스스로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그 자체 양심의 법정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전 좀 넓게 잡았는데 아마 이담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법을 좀 잘 알면
법쪽이 넓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윤리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법에 따라서 그 항목을 잡은 거여서 그 항목은 순전히 그 저의 인식의 한계에 제한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최병욱 선생님 또 말씀. 예. 예. 우리 그 모임이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뭐 이렇게 안내장에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그러면 예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고민해보자. 저는 이남인 교수님 얘기를 뭐 제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예술에 대해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질적인 뭐 제도적인 여러 가지 개념 정리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을 기술성에다가 두고 좀 접근을 했고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술을 이제 뮤직해 광기로서 이제 접근해보자. 뭐 이런 식 두 가지를 가지고 포스트 휴먼 시대 예술을 종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술을 하면은 이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웨이 이제 아비투스처럼 뭐 이제 고급 예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이남인 교수님 이제 말씀하실 때 아마 뒤상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병기를 그냥 전시관에 딱 배치를 해가지고 기존의 관념들을 깨버렸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예술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저도 이제 논문에 썼지만 예술은 실제로 붙인 사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술성입니다. 예술성. 이전의 예술을 뒤집어 버리죠. 인상주의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포스트 휴먼 예술까지 모든 것들이 이전에 있던 것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접근을 하게 되면은 포스트 휴먼 시대 예술은 전혀 이제 다른 게 되지 않을까. 그게 아까 우리 목광수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NFT 그런 작품도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장난인데 어떻게 보면 젊은 애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그게 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예술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눈을 넓히고 바라봐주면은 정말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아까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고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이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 못 따라갑니다. 지금 저희도 딸이 셋인데 얘네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놀고 있으면 저는 못 따라가거든요. 기계 자체를 제가 이제 만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걔네들이 느끼는 예술이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예술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갭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도 이제 고민인데 여기서 좀 답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물어보게 됩니다. 예. 예. 우리 저희 유현식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예. 예. 네, 제가 네. 그러면은 한번 예. 하겠습니다. 최병학 선생님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 예술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공간의 예술에서 뭐 시간의 예술로 어떤 변이 된다는 걸 강조하셨는데 또 공간의 소멸을 또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공간과 시간의 좀 이분법적 사고가 유산이 있는 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선생님 아시다시피 오늘날 현대 물리학, 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도 현대 철학에서도 시간과 공간이 뭐 분리되어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운동과 관련해 갖고 시간과 공간이 나눠지지 않고 서로 이제 상대적인 어떤 운동과 시간과 공간이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상대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뭐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이제 슈필람이라든지 슈필타이트라움이라든지 타이트라움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예술이 어떤 사건의 예술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사건은 take place라는 거 일어나다라는 거, 그 플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간과 공간이 함께 연속처럼 해서
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정론인데 너무 이제 뭐 공간 예술에서 시간 예술로 이렇게 현대 뭐 포스트 모던 예술이 변이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거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아르스 개념의 히랍의 테크네를 얘기하시면서 테크네를 너무 좁게 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좁게 붙이기 때문에 자꾸 뮤직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그 폭넓은 의미 테크네는 제가 알기로는 포이에시스, 선생님도 포이에시스를 얘기했는데 조금 좁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레테이아라는 개념, 탈럼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시스 개념, 스스로 이제 피어 올라온다. 아우프게인이라고 독일말 하는데 스스로 피어 오르고 스스로 이제 드러나는 그것도 다 테크네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이성적인 규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요거 즉 이제 수공업적인 어떤 제작 개념으로서의 그 테크네의 정의 그게 너무 좀 치우쳐 있지 않으신가 생각이 들고 예술적 시적 표현도 다 이제 테크네에 속해서 뮤직행가 가지고 있는 것을 테크네로서 충분히 다 설명이 가능한데 이것을 너무 좁게 보지 않나. 자연의 자기 현실로서 피치스도 역시 테크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개념에 대한 선생님의 그 생각은 어떠신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번째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 또 전통 철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전통 철학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뭐 논의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 예를 들어 예술로 연결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 개념을 이야기하자면은 그 폴 비릴리오라고 이제 속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질주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을 저도 논문에 조금만 썼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의 내용이 아니라 미디어의 속도죠. 지금은 미디어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요새 유튜브 말고 이렇게 중국에서 만드는 그게 있는데 아주 짧은 동영상 있죠. 아이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접하고 그 다음에 웹툰도 보고 그 다음에 미디어도 접하고 예술도 접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이제 시간 뭐 미디어의 내용보다는 이제 속도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자 한 거지 칸트식으로 이제 시공간이 뭐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 충분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하나 더 꼭 알고 싶은 김경원 선생님, 예. 예. 저 이번 기회에 좀 이거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술사에서요,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진의 발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니까 예술가들이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결국은 색과 형태잖아요. 색을 파괴하고 형태를 파괴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야습하고 하나가 입체파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술이 사진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대응을 해서 현대 미술을 열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걸 통해서 그 렘브란트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색과 형태라는 것에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의 혁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걸 어떻게 보면 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죠. NFT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들이 뭔가 기술의 도전에 대해서 과학의 도전에 대해서 예술적인 응전을 하는 방식으로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예술을 한번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과학의 수학화나 이런 개념을 패턴화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인간이 예술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니면 결국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을 선생님 근데 이제 선생님은 저도 아까 똑같은 질문을 드릴 게 시간과 공간의 문제예요.
미술은 전형적인 공간 예술이고요. 음악은 시간 예술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그러니까 공간은 이제 끝났고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예술가들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응전의 방식, 이쪽 부분,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예술이 뭔가 새로운 장르가 나오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이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현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다르게 뭔가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술이.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공간성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전시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시관에 가서 보는 거. 이제 그러나 지금 포스트 휴먼 시대의 예술은 전시관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속에서 언제라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안에서 시간성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전통 철학의 어떤 시간 공간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수학적인 개념은 우리 김경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아르스의 그런 기술적인 개념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의 역사도 성과 이제 사진이 이제 등장했을 때 미술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말씀대로. 다시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은 형과 색이었고, 근데 형과 색에서 또 절대주의로 가죠. 나중에는.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념이 예술이 되었고, 이제는 오류가 예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 여기서 우리 김기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 개념으로 공간의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술이 가능한가, 요거는 저보다 김기봉 교수님이 지금 고민을 하셨으니까 조금 힌트를 더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고 제 논문에 이제 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시성으로서의 예술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공간 안에서 포스트 휴먼 예술이 가능할까? 요거는 정말 좋은 제 발표에서 좋은 질문으로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초점이 어쨌든 지금 이 디지털 세계가 불가피한 한에서 모든 생명이든 비생명이든 이게 수치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지금 초점이 어디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포스트 휴먼 아트의 초점이 이 경계 허물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처럼, 그 어떻게 보면 헤르메스가 사실은 현대 예술을 설명하는 가장 저는 적당한 메타포라고 생각하는데,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이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물어진 울타리가 뭐냐면 이 자연과 인공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술이 새로운 출구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도 새로운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제 자연과 인공 사이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데에서 지금 포스트 휴먼 아트가 저는 출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초점은 이 디지털 세계의 출현이 불가피한 거고, 그리고 인공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예술가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자연과 어떤 인공을 연결시킬 거냐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연결 관계를, 그 A와 B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A와 어떤 B를 연결할 거냐, 또 아니면 B와 B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지만 예술가가 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것을 그 자연물과 인공물 사이에 아주 기발한 창의적인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에서
앞으로 이후의 예술의 방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의 경계를 품은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죠. 우리가 자연적인 것을 인공적으로 설명하거나 또 인공적인 것을 자연적으로 설명하는 데 생기는 그 범주적 오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그런 그 내추럴 판타시 자연주의적 오류 아니 그것은 네.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자연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 여기서는 적성이 이런 그 기술 낙관주의에 의해서 좀 뭔가 무장해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또 인식론적 그 허무주의로 가기 때문에 인문학의 어떤 자살 행위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anything goes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토가 뭔가 작동하고 있고, 어떤 그 유물론적 결정론이 상당히 요즘 이런 논의에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너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철학은 비판적 거리를 두고 좀 이것을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대강 시간이 또 어지간히 된 것 같습니다. 목광수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금방 우리 강학순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냥 답을 한번 하시면서 오늘 대강 정리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그 여러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고요. 정말 그 각 전문가들한테 발표를 하니까 또 코멘트 듣는 것들이 이게 벌써 아주 깊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강학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제가 동문서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요 논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아까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예술 부분에서 이제 본질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인식 지평 자체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도전들이 올 때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할 때 이제 뭐 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정상성에 대한 공격들이 있으니까 그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바꾸자고 마음을 먹으면 딱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최병학 선생님이나 유원식 선생님이나 두셨던 부분들이 다 방점을 찍어서 요 파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이지 이 전체의 이제 연속선상의 흐름을 다 거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흐름으로 이제 본다면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의 관점이나 또는 이제 저는 들으면서 다 수학으로 이제 변환되는 시대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 되는 거냐 정말? 저는 이제 윤리학자여서 그런지 그래도 가치는 남는 거 아니냐? 이제 규범적인 가치, 예술적인 그 그림을 보고도 숫자로 다 바꿔서 아까 이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수학자가 피아노 치는 거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알파고가 그거 보고 기쁨을 희락을 느낄 것인가? 그걸 향유하는 거는 결국 인간이 아닌가?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건 바뀌겠죠. 아까 유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발전 과정 속에서 향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의 향유는 이런 건데 너는 또 다르구나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발 선상은 지금 우리 논의 단계는 이 인간적인 부분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의 지평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금씩 이거를 다만 저는 아까 이제 오늘 들으면서 김기봉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제일 그 메모해놓고 지금 머리에 두고 이게 난 넘어가려고 한다. 탈인간용치로 갈 수 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론적으로 이게 닫힌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나는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반성을 통해서 아마 최명수 선생님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유원식 선생님의 척도논의도 그런 것 같은데 이 반성을 통해서 이 지평이 어떻게 해야지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당장은 못 열어도 열릴 수 있는 이 문턱 낮추기 그 다음에 그런 변화의 타임이 왔을 때 패러다임 전환이 정말 이루어지려고 했을 때에 큰 충격 없이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들이 좀 필요하고 이 로드맵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주셨던 여러 코멘트들이 정말 그 큰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뭐 각각의 방점들 때문에 약간 다르게 보이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큰 길 안에 같이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익한 오늘 그 토론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세 분, 우리 목광수 교수님, 유헌식 교수님, 또 최병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토론에 참여했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